안녕하세요. 자, 2019년 우리 언어논리 영역 기출문제 해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문맥상의 가부터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문단의 중간중간에 지금 빈칸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의 흐름에 맞게 앞뒤 문장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거에 맞춰서 선지랑 같이 비교해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요. 비표준어라는 뜻을 갖게 되는 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방언체계라고 보여지고 있는 건데요. 자, 가령 가라고 하는 생각에는 방언을 비표준어로 낮잡아보는 인식이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어보다는 조금 낮은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사투리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어 쓰이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면서 이 표준어와 방언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격차가 바로 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을 보시면 자, 바른말을 써야 하는 아나운서가 방언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바른말을 써야 되는 건 즉 표준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방언은 표준어보다 낮은 거다라고 하는 인식이 반영돼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 보면은요. 자, 여기서 사투리라고 할 때 이때의 방언이나 사투리는 말하자면 표준어인 서울말이 아닌 어느 지역의 말을 가리키거나 그러면 서울말이 아닌 특정한 어느 지역을 가리키거나 더 나아가서 나라고 일컫는다. 자, 이러한 용법에는 방언이 표준어보다 열등하다라고 하는 오해와 편견이 또 역시나 부정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를 보시면 표준어가 아닌 세련되지 못하고 격을 갖추지 못한 말을 일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 안에는 표준어보다 역시나 낮잡아보고 있는 인식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로 내려가 보시면은요. 자, 그런가 하면 사투리는 한 지역의 언어체계 전반을 뜻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말 가운데 표준어에는 없는, 존재하지 않는 그 지역 특유의 언어 요소만을 일컫기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뭔가 특이하고 독자적인 형태의 모습들이 다에 지금 제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 다를 보시면 자, 사투리 많이 쓰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그 사투리를 쓰는 사람만이 그 특정한 표준어에는 없는 특유한 언어 요소를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사투리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 보시면은요. 자, 가령 한국어를 예로 들면 한국어를 이루고 있는 각 지역의 말 하나하나 그 지역의 언어체계 전부를 방언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자, 서울말은 이 경우 표준어이면서 한국어의 한 방언이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의 방언들은 뭐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한국어라는 한 언어의 하위 단위이기 때문에 방언이다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거랑 연결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서울말은 표준어이면서 한국어의 한 방언이고 나머지는 이 한국어의 한 방언에 속해 있는 하위 갈래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적절하게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있는 마가 지금 잘못 연결이 되어 있는 문장인데요. 자, 마지막에 있는 거 보시면 자, 표준어에도 없고 다른 도의 말에도 없는 충청도의 특유의 언어 요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충청도 방언은 충청도의 토박이들이 전례적으로 써온 한국어의 전부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점에서 한국어는요, 무언가 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의미를 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빈칸이 들어가야 하는데, 표준어와 지역 방언의 공통 부분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공통 부분만을 지칭하는 개념이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공통 부분이 아니라 이걸 제외한 다른 부분을 모두 다 지칭하는 개념이다라고 써줘야 빈칸에 맞는 설명이 되겠죠. 틀린 정답은 우리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내용을 확인하라는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약간 하나의 그림처럼,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 지도처럼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이제 글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좋지만, 좀 많이 복잡하고 헷갈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쪽에다가 이제 지도를 그려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시면, 자, 고려의 수도 개경 안에는 궁궐이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궁궐이 있었습니다. 자, 이 주변으로는 가옥과 상점이 모여서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자, 그리고 궁궐과 시가지를 둘러싼 성벽을 개경도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벽을요. 자, 개경도성에는 여러 개의 출입문이 있었는데요. 서쪽에 있는 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이 바로 선의문이었어요. 그러면 서쪽에 있는 문은 우리가 선의문이다 라는 거 체크해 두고, 그리고 동쪽에는 바로 숭의문도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문으로 보셨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바로 연결해서 눈에 띄도록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동쪽에는 숭의문이 있었어요. 자, 도성 안에는 선의문과 숭의문을 잇는 큰 도로가 있었다라고 나타나 있네요. 이걸 잇고 있는 큰 도로가 또 있었고요. 이 도로는 궁궐의 출입문인 광화문으로부터,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냐면 남쪽 출입문 방향으로 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데 이 교차점이 어떠한 모양을 가리키고 있느냐? 십자가라고 불렀대요. 자, 그러니까 광화문으로부터 남쪽 출입문 방향으로 나고 있다라고 나타나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시작하고 있는, 북쪽에서 시작하고 있는 북쪽의 문은 광화문이었음을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성 남쪽 출입문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교차점이 그려지고 있네요. 자, 고려 때에는 개경의 십자가로부터 광화문까지 난 거리를 남대가라고 불렀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럼 이 거리를 지금 남대가라고 불렀는데, 남대가 양편에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상점인 시전들이 도로를 따라서 나란히 여기에서 쭉 이제 시전들이 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이 거리는 비단이나 신발을 파는 시전, 과일을 파는 시전 등이 밀집한 번화가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고요. 자, 고려 정부는 이 거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남대가 남쪽 끝 지점에 경시서라고 하는 관청을 두기도 했다라고 나타나 있네요. 자, 우리가 밑으로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그림이 지워질 거긴 하지만,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선지를 확인하게 되면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선지로 넘어갈 건데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게 문제였고요. 1번이 정답이었죠. 아까 그림 한번 다시 상기해 보시면, 남대가의 북쪽 끝에 이제 광화문에서부터 남쪽으로 길이 이어져 있다라고 나타나 있었죠. 자, 그래서 북쪽 끝에 출입문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광화문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따라서 알 수 있는 것은 1번이 정답이었고요. 나머지 선지들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비교했을 때 정답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내용의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첫 번째 보시면 최초로 진입한 기업은 후발 진입 기업에 비해서 무엇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느냐? 자, 비해서 매년 더 많은 마케팅 비용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마케팅 비용을 누가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정답이 바로 1번이었죠. 알 수 없는 것은. 근데 사실은 알 수 없다라기보다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문단 보시면은요, 두 번째 문단의 끝부분 보시면, 자, 후발 진입 기업의 경우에는 절감된 비용을 마케팅 등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거예요. 그래서 최초 진입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에 빼앗아 오는 것이 바로 성공의 핵심 조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후발 기업이 마케팅 비용을 제대로 써야지만, 마케팅을 많이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건, 마케팅 비용은 초기 기업이 아니라 후발 기업이 더 많이 사용해야 함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옳지 않은 정답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나머지 보시면,
자, 이번에 선지는요. 후발 진입 기업의 모방 비용은 최초 진입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투자한 비용보다 적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의 이제 차이가 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자, 후발 진입 기업의 모방 비용은 최초 진입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투자한 비용 대비 65% 수준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럼 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선지는요. 최초 진입 기업이 후발 진입 기업에 비해서 인지도 측면에서 우위가 있다라는 것은 A 효과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 문단의 가장 처음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A 효과라고 하는 게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후발 진입 기업이 성공하려면 절감된 비용을 효과적으로 투자해서 시장 점유율을 단기간에 빼앗아 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마케팅이라고 하는 요소였죠. 아까 1번의 정답과 같은 맥락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5번 보시면 후발 진입 기업이 최초 진입 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기술 및 제품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없다면 비효과를 얻을 수 없다라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이 부분부터 활용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비효과는 동등한 수준의 기술 및 제품을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을 때만, 그러면 없다면 비효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 5번의 선지와 부합하고 있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 내용 확인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역시 찾아보자 라고 나타나 있었고요. 우리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상상폭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2000년 주세법 개정 결과 희석식 소주가 증류식 소주보다 주세율 상승폭이 컸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 선지를 파악할 때도 항상 선지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따져주셔야 되는 거고요. 인과관계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건을 따져줘야 되는 건지 이러한 비교를 해야 되는 건지를 중심으로 선지를 먼저 이해하시고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 정답인 걸 확인해 보면은요.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었고, 그러면 2000년 이후에, 개정 이후에 어떻게 변화했는가? 자, 여기서 희석식이 35%였습니다. 그리고 증류식은 50%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 똑같이 72%로 변했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증류식은 50에서 72로. 희석식은 35에서 72로. 이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상승폭은 희석식 소주가 더 컸다라고 하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2번이 희석식 소주가 증류식 소주보다 주세율 상승폭이 컸다라고 하는 2번이 옳은 정답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역시 우리 내용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정답은 우리가 4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로 슈퍼자초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작물 생산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유전자 변형 작물 재배로 슈퍼 잡초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 잡초 때문에 작물 생산 비용까지 지금 증가하게 되는 두 가지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 현상이 제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걸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확인해 보시면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대부분 이러한 슈퍼 잡초로 인해서, 그러면 유전자 변형 작물에서 슈퍼 잡초가 지금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슈퍼 잡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 슈퍼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더 자주 사용하거나 여러 제초제를 섞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새로 개발된 제초제를 사용해야 해요. 좀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처럼 제초제를 많이 사용하려다 보니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또 어려움이 나타내지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잡초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이 제초제의 사용량의 증가로
작물 생산 비용이 증가했음을 우리가 내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1번은요. 모든 종류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살충제는 줄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에서는 유전자 변형 작물은 도입한 해부터가 아니라 우리 두 번째 문단 보면 알 수 있죠. 처음 4년, 5년 동안은 제초제의 사용이 감소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3번에 유전자 변형 작물을 도입한 후에 일반 작물의 재배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는지 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었고요. 자, 마지막에 있는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유전자 변형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과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의 슈퍼 잡초의 발생 정도가 비슷했다라고 나타나 있었는데요. 역시나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면은요. 자, 빈칸을 채워야 하는 내용이네요. 우리가 논제의 일관성에 따라서 적절한 결론이 나올 수 있게끔 적절하게 우리 전제를 추론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거고요. 알레르기와 관련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알레르기는 병원균의 침입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라는 것인데, 자, 하지만 1989년 영국의 의사 S는요, 이 전통적인 이론에 맞섰습니다. 그러니까 감염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알레르기를 설명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다음 가설을 제시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가설을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어떠한 결론이 나와 있는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 분석한 결과 두 개의 항목이 꽃가루 알레르기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타나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 두 개의 항목이 무엇이고 어떠한 상관관계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형제 자매의 수가 관계가 있는 건데요. 외동으로 자란 아이의 경우 형제가 서너신 아이에 비해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취약했습니다. 반대로는요. 형제가 많은 아이일수록 꽃가루 알레르기에 강한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랑 같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러면 형제의 수가 늘수록 알레르기의 면역도 증가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지금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장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이 많은 집에 사는 아이들은 가족 구성원, 특히 손위 형제들이 집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온갖 병균에 의해서 잦은 감염 덕분에 장기적으로는 알레르기 예방에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자, 둘째는 가족관계 차지하고 있는 서열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많은 아이보다 손위 형제가 많은 아이가 알레르기에 걸릴 확률이 낮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손위 형제가 지금 많으면은요, 역시나 알레르기에 대한 면역성이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형제들이 많은 이러한 오염 물질들을 집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거에서부터 이제 면역력이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동생이 많은 경우는 이제 그 반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론을 따지면은요, 결국에 형제들이 많이 생겨날수록, 특히 손위 형제들이 많을수록 알레르기의 면역력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걸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따라서 우리 1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죠. 알레르기는 유년기에 병원균의 노출의 기회가 적을수록, 그래서 형제가 많을수록 덜 걸리는 거였고요. 그 중에서도 손위 형제가 많을수록 또 덜 걸린다라고 나타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외동일수록 아니면 동생들이 많을수록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가설을 설정하게 되면 밑에 있는 문맥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에 있는 5번은요. 알레르기는 형제가 많을수록 발생 확률이 낮아진다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이 형제의 관계를 파악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열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서열까지, 손위 형제까지 체크를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서 적절하지 않는 부족한 가설이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겠고요. 2번은요. 알레르기는 가족관계에서 서열이 높은 가족 구성원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동인 경우에는 또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형제의 수와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근거와는 또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부족한 내용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설이 되는 거죠. 올바른 가설은 1번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제 넘어가 보면 다음 글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 논지가 일단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행복 기계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망설이고 있다라고 나타나 있고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핵심 논지로, 핵심 주장으로 이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긴 문장에서 논지를 파악하셔야 될 때는요, 겹쳐있는 문장이나 반복되어 있는 요소들을 좀 중심으로 파악해 주시면 조금 더 용이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내려와 보시면 여기 문단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은 어떠한 사실이 지금 주어져 있었던 거고요. 자, 이러한 사실은 참인 믿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거나 심지어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라도, 자, 그러면 참인 믿음은 어떠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짓인 믿음보다 참인 믿음을 가지기를 선호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하게 된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인 믿음의 거의 절대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내려와 보시면, 자, 돈의 가치는 숫자가 적힌 종이 자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이 가치를 지니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들을 얻는 도구로 기능을 하기 때문이고, 참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인 돈과 달리 참인 믿음은 그 자체로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서의 가치가 있었을 때 있는 거지만, 참인 믿음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가치가 지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다른 것에 대한 선호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이 원초적인 선호를 우리는 기초선호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가령 신체의 고통을 피하려는 것은 기초선호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고통을 피한다라고 하는 건 고통을 얻고 싶지 않은 마음이 이제 선호적인 작용으로 기본적으로 아주 원초적으로 나타나는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인 믿음은 어떤가? 만약 참인 믿음이 기초 선호의 대상이 아니라면 참인 믿음과 거짓인 믿음이 실용적 손익에서 동등한 경우 전자를, 참인 믿음을 거짓인 믿음보다 더 선호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실용성을 따지게 된다면. 자, 여기서 확인하게 되는 결론은 참인 믿음이 기초 선호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선호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이 행복기계에 들어가서 행복한 거짓 믿음 속에서 사는 편을 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를 갖지 않고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참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었네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적절하지 않는 내용은요, 평가가 잘못된 1번이었죠. 대부분의 사람이 행복기계에 들어가는 편을 택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참인 믿음보다는 거짓 믿음 속에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그 행복기계 속에 거짓된 행복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필자의 주장은 참인 믿음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강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죠. 위에 있는 내용을 약화시키는 반대의 내용의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내용은 바로 1번이었고요. 자, 나머지는 우리 관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행복기계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논지를 약화하지는 않아요. 지금 기계가 이미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굳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글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신체의 고통을 기꺼이 견디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논지는 약화되지 않는다.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 기초선호였지 기꺼이 견디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도 역시나 다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체가 논지를 약화시키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자, 행복기계에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이유가 참과 무관한 실용적인 이익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결국엔 참인 믿음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논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마지막에 5번은요. 실용적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학적 참인 정리를 믿는 것은 선호한다는 사실의 그 논지를 강화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거죠. 실용적인 이익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 8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은요, 굉장히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명제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들을 정리를 하시고 명제들 간의 관계를 따져주셔야 되는 건데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본문 같이 보시고요. 좀 밑에 정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억을 보시면 인간은 고통을 느낀다 라고 나타나 있어요. 기억은 인간은 고통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철학적 좀비는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 나타나 있죠. 우리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X는 지우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에는요, 철학적 좀비도 압정을 밟으면 인간과 마찬가지로 비명을 지르며 상처를 부여잡을 것이다. 자, 그럼 두 가지로 지금 해석이 되는 경우거든요. 자, 니은 첫 번째를 보시면 철학적 좀비도 압정을 밟을 경우에 비명을 지를 거예요. 자, 좀비도 압정을 밟게 되면 비명을 지를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간도 역시나 압정을 밟게 되면 비명을 지른다 라고 하는 같은 행동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니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디귿을 보시면 인간과 철학적 좀비는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인간과 좀비는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비는 동일한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리을은 인간이 철학적 좀비와 동일한 존재라면 인간이 철학적 좀비와 동일한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 존재라면 인간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존재여야 한다. 아, 그러면 인간의 고통이 없어야 한다. 느끼지 못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네요. 자, 그리고 미음을 보시면 마음은 특정 자극에 따라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려고 한다. 마음은 자극에 따라 행동을 한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비읍은 행동주의가 옳다면 인간이 철학적 좀비와 동일한 존재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대요. 자, 조건이 주어져 있죠. 행동주의가 만약에 옳다면, 성립이 된다면 인간과 철학적 좀비는 동일하다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시옷을 보면은요, 결국에 행동주의는 옳지 않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기억부터 시옷까지 굉장히 많은 명제들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요, 우리가 선지를 따져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보시면 기억과 니은은 동시에 참일 수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기억과 니은, 인간은 고통을 느끼지만 철학적 좀비는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좀비와 인간의 지금 같은 행동이 지금 공존할 수 있느냐, 동시에 참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고통에 대한 의식이 다를 수 있지만 행동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행동과 의식과 관련된 부분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으니까 동시에 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기억과 리을이 모두 참이게 되면, 자, 그러면 리을의 대우명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인간이 고통을 느끼게 된다면 여기에서 인간과 좀비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게 대우가 되는 거죠.
인간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 인간과 철학적 좀비는 같지 않다라고 그려지는 게 바로 리을의 대우 명제였습니다. 자, 이랬을 때 디귿을 보시면 인간은 철학적 좀비와 동일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같게 연결을 시킬 수 있으니까요. 자, 리을의 대우 명제에 따라서 역시나 디귿도 반드시 참이 될 수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니은과 비읍이 모두 참이면 미음도 반드시 참이다라고 했어요. 자, 니은은 우리 좀비와 인간의 같은 비명에 대한 행동이었고요. 자, 그리고 비읍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가 옳다면 인간과 철학적 좀비가 동일하다라고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할 거냐면 미음도 반드시 참이 돼야 된대요. 자, 그럼 미음은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건 특정 자극에 따라 행동을 한다라고 나타나 있었는데 자, 행동주의와 관련된 명제였고 그리고 또 역시나 행동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미음은 마음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미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으로 연결을 시켜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디귿과 비읍이 모두 참이라면 자, 비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우 명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이 니은과 비읍을 여기에서는 디귿과 비읍이 참이게 되면 이 비읍의 대우 명제는요. 인간과 철학적 좀비가 동일하지 않다면 행동주의도 옳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의 대우 명제가 되겠죠. 자, 따라서 행동주의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비읍의 대우 명제를 통해서 시옷도 역시나 반드시 참인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미음과 시옷은 동시에 거짓일 수 없다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미음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를 긍정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따라서 특정 자극에 따라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행동주의를 긍정하는 거였고요. 시옷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가 옳지 않다라고 부정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두 가지는 지금 양립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양립하는 이 두 가지의 논증이 동시에 거짓일 수는 없겠죠. 따라서 5번도 반드시 참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니은 비읍을 통해서 관련이 없는 미음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의 내용이 틀린 정답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9번 문제 넘어가 보면은요. 자,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이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는 것만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위에 있는 걸 우리 증명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을 보시면 의사결정 트리 방식을 적용한 모든 사례는 지도학습의 사례이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의사결정 트리 방식을 사용한 사례가 무엇인지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사례가 지도학습의 사례인지까지 우리가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이 문단으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에서 우리 머신러닝의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머신러닝의 사례 가운데 사펠식 과정에 해당을 하면서 의사결정 트리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으니 머신러닝은 전부 다 의사결정 트리 방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도출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다시 한번 기억을 보시면 자, 의사결정 방식을 사용한 모든 사례는 머신러닝의 사례이다라고 우리가 치환을 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이 머신러닝의 사례가 지도학습이냐라고 하는 걸 이제 밑에서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부분은요. 이 머신러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배타적인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 모든 머신러닝의 사례는 이 두 유형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됩니다. 자, 샤펠식 과정은 모두 전자에 속한다라고 했으니 이 전자는 지도학습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 머신러닝의 사례 가운데 샤펠식 과정에 해당하면서 의사결정 트리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없다
없다라고 했으니 결국은 샤펠식 과정을 따르고 있는 머신러닝은 지도학습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억은 참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례라고는 지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내용, 자, 기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 샤펠식 과정의 적용 사례가 아니면서 의사결정 트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샤펠식 과정의 적용 사례가 아니고 의사결정 트리 방식을 사용한 경우 두 가지를 지금 구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위에 보시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활용할 건데 자, 샤펠식 과정은 모두 전자에 속하는 우리 지도학습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요. 자, 머신러닝에서 새로 떠오르는 방법은 바로 강화학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모든 게 지도학습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 떠오르는 강화학습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기억이 다시 한번 거짓으로도 밝혀지고 있는 부분이네요. 자, 강화학습을 활용하는 모든 경우는 후자에 속하게 되는데 후자는 우리 비지도학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 방식을 적용한 사례들 가운데 강화학습을 활용하고 있는 머신러닝의 사례도 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 머신러닝의 사례 중에서는 샤펠식 과정이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이 샤펠식 과정의 적용 사례가 아니면서 그리고 의사결정 트리 방식을 적용한 경우가 학습의 갈래에 따라서 구분이 지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역시나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명제였습니다. 자, 디귿에 보시면 강화학습을 활용하는 머신러닝의 사례들 가운데 의사결정 트리 방식을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강화학습을 활용하는 머신러닝들의 사례들 나타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사례들의 그 일부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가 적용이 되는지, 그러니까 전체인지 일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힌트가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판단하기는 지금 불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들 가운데 의사결정 트리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라고 지금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들의 파악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 결론이 도출될 수 없는 불분명한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참과 거짓을 내용 중에 판단할 수 있는 건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고 있는 3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10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에서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참인 것을 무엇이냐라고 이제 고르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전통문화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부 도시를 선정하여 문화관광특구로 지정을 할 예정인데요. 특구 지정 신청을 받아본 결과 ABCD 4개의 도시가 이제 신청이 되었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이 밝혀졌고 4가지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임의로 순서를 매겨가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을 보시면 A가 선정이 되면 B도 선정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B와 C가 모두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요. B와 C가 모두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B와 D 중에 적어도 한 도시는 선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세 번째였네요. B와 D 중에 적어도 한 도시는 선정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자, C가 선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B도 선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4가지의 단순 명제 형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 그 역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대우 명제를 따져주셔야 이러한 논리 퀴즈 문제를 해결했을 때 좀 더 유용하게 빠르게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우 명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C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B도 선정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 B가 선정이 되면 C가 선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대우 명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조건을 묶어볼 수 있는 요건이 생기죠. 1번과 4번의 명제를 지금 섞는다면 A가 선정이 되면 B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근데 4번의 대우 명제에 따라서 B가 성립이 되면, B가 선정이 되면 C 역시나 선정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 조건을 맞춰지려면, 자, 두 번째 조건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B와 C가 같이 선정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조건 자체는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B와 C가 같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결과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 A가 선정이 되는 순간 이 모든 게 참이 되면서 세 사람 모두가 선정이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모든 게 참으로 성립이 되니까. 따라서 A는 선정이 되면 안 됩니다. A가 선정이 된다면 A, B, C 모든 사람이 선정이 되면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모순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B, C가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에 따라서 B나 D 중 적어도 한 사람이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A, B, C가 아닌 D만 선정이 되는 결과로 우리가 명제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1번 기억 보시면 A와 B 가운데 적어도 한도 C는 선정되지 않아야 하는 거죠. 만약에 A와 B가 선정이 된다면 C도 선정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서 적어도 한도 C는 선정이 되지 않아야 함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B도 선정되지 않고 C도 선정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둘 다 선정이 안 되는 경우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우리가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둘 다 선정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대우명제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만 선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는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자, 여기서 반대로 여기서 둘 다 선정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2번의 대우명제를 생각해 보시면, 자, 여기에서 B 혹은 C가 둘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될 수 있으니 둘 다 성립이 안 된다, 둘 다 선정이 안 된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니은의 내용은 올바르지 않는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에 있는 D는 선정된다라고 하는 우리 디귿은 맞는 추론이 되겠네요. 따라서 3번을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넘어가 보면은요,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을 찾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우리 정답이 5번이었는데 5번 같은 경우는 원시 수메르어 문자와 마찬가지로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는 구어의 범위를 포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요, 이 완전한 문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원시 수메르어 문자체계는 완전한 문자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완전한 문자체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완전한 문자체계는 구어의 범위를 포괄하는 기호체계, 즉 시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말하는 것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체계이다 라고 하는 게 나타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완전한 문자체계에 속하고 있는 게 이제 무엇이 되느냐, 라틴어, 고대 이집트의 상용 문자, 브라유점자는 완전한 문자체계이다. 그 얘기는 구어를 포함할 수 있는 완전한 문자체계입니다 라고 하는 설명이 우리가 5번의 답이 틀렸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자, 여기에서는 자,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완전한 문자체계로 들어가고 있는 예시였습니다. 자, 구어의 범위를 포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12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면 승려로 임명이 되기 위해서 각 왕별로
어떠한 정책을 내세웠느냐라고 하는 게 시대 순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그냥 간단하게 시대 순서에 따라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화살 지문 속에서 화살표로 연결하면서 그리고 이 왕의 문단을 묶어주시면서 우리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지문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자, 알 수 있는 내용은 바로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세종 때 도첩 신청자가 내도록 규정된 면포의 수량은, 그러면 우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세종 때 면포를 얼만큼 요구를 했느냐, 그리고 예종 때 도첩 신청자가 내도록 규정된 면포 수량은,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이 세종 때의 면포 수량과 예종 때의 면포 수량 이 두 가지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우린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죠. 자, 우선 세종 때에는 몇 피를 요구를 했는지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위에 올라가서 태조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태조 이성계는 어떠한 이러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국왕이 되자마자 승려가 되려는 자는 빠짐없이 일종의 승려 신분증인 도첩을 발급받으라고 명하게 됐는데, 자, 그는 도첩을 받은 자만 승려가 될 수 있다라고 했으며 도첩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면포 150피를 내야 한다라고 공포를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태조가 아니라 세종이었죠. 자, 그러면 세종의 이름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내려가 보면은요. 자, 세종 같은 경우는 좀 밑에 나타나 있는데, 자, 태종과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은 태조가 세운 방침을 준수할 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은 태조가 제시했던 걸 그대로 계승했으니 150피를 요구했음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 파악해야 되는 왕이 바로 예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0필 다음에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느냐라고 보니까, 자, 세조로 바뀌게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위하자마자 대책을 세우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새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150호의 면필이 아니라 30필로 낮추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20피를 내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20피를 더 늘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조 때 요구했던 30필에다가 20피를 추가해야 되는 예종 때는 총 50피를 요구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선지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은요. 세종 때 면포의 수량은 150필이었고요. 자, 그리고 예종 때 내도록 한 건 50필이었기 때문에, 자, 세종이 더 많았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5번을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왕의 흐름과 어떻게 변화했는지 변화 과정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체크해 주시면서 화살표로 연결해 가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1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도 역시나 우리 내용 이해로 문제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이 문제 내용 자체는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을 바로 찾아보면 바로 정답이 5번이었는데, 자, 범죄자가 경찰관보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했을 경우에는 경찰관이 총격 사건 후에 경험하는 심리 증상은 반대의 경우보다 약할 것이다. 지금 문장 자체를 좀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자, 범죄자가 경찰관보다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하게 된다면 지금 경찰에는 위협이 가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경찰에게 위협이 가해졌을 때 경찰이 총격 사건 후 경험하는 심리 증상은 위협 때문에 총기를 사용하게 된 거고, 그 이후에 경험하는 이 심리 증상은 그 반대의 경우, 위협한 경우가 아니지만 총기를 사용하게 된 경우보다 약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총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심리 증상이 덜합니다 라고 인정이 돼야지 이제 5번이 맞는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나타내주기 위해서 문단의 마지막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이 심리 증상의 경찰관의 심리 증상에 대한 예시가 쭉 나타나 있었고요. 자, 이 심리 증상의 정도는 총격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경찰관 자신의 총기 사용이 얼마나 정당했는가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타나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당하게 총기 소유를 했다면 심리 증상은 감소하게 될 것이고, 정당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했다면 심리 증상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은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었고 정당했음을 파악하고 있는 거죠. 정당했기 때문에 심리 증상은 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5번의 정답을 올바른 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14번 문제부터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